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바흐무트 그리고 크레미나 이 지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대공세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주공격 전선을 열었습니다. 바로 파블리우카 그리고 브릴리다르 지역인데요. 여기는 바로 도네츠크 지역의 남서쪽 끝지역쯤 되는데 그 지역에 전선을 하나 더 열어서 세 지역에서 엄청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런데 무장은 또 무기는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병력만 집어넣다 보니까 이번 전쟁 개전 이래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하루가 되었다라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비극적인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리고진과 푸틴 그리고 세르게이 쇼이구 이들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이 푸틴 그리고 세르게이 쇼이구 이 지역이 이 파가 좀 이기는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런데 아직 궁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버티고 있지만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죠? 뭡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또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이죠. 어디까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정말 많죠. 이틀 동안 870명과 103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거의 2000명 가량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전차는 각각 11대와 14대가 격파되어서 한 개 전차 중대 이상이 매일 격파가 되었고, 장갑차도 10대와 28대, 거의 대대급 장갑차가 격파가 되었죠. 차량도 13대와 세대 격파. 특수장비, 특수장비로 하면 뭐 통신중계소 또는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5개가 격파가 되었고, 야포는 각각 5문과 1문이 격파, 다른장 로켓 1문 격파. 그래서 그저께 같은 경우는 러시아 포병이 많이 격파되었고, 어제는 러시아의 기계화 부대가 많이 격파되었다라는 전과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전과가 주로 크레미나 그리고 바흐무트, 이 바흐무트에서 가장 세게 붙고 있다고 해요. 솔레다르 지역에서. 그리고 새로 지금 개전되고 있는 주 전선이 바로 브릴리다르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자, 스위스가 분쟁 지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 원칙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다. 왜냐, 자기들 일단 원칙,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적으로 정해놓은 그 법적 원칙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무시하고 이번에 들어가는 그 오리콘에서 생산하는 35mm 대공포의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법과는 안 맞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제 기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지금 불법 침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국내법, 그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분쟁 지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 원칙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리고 분쟁 지역 아닌 곳에 무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이든이 전쟁 발발 1년 이벤트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추진하는데 그냥 가진 않겠죠. 가게 되면 상당한 뭔가 공약을 발표하게 될 텐데, 과연 언제 가서 또 어떤 약속을 하고 돌아올지 기대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NSC 서기가 러시아가 마쿠에서 협상하며 구걸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칙은 불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뭔가 밀리지 않고 버텨나가고, 그게 러시아의 막대한 병력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만약에 러시아가 의미 있는 어떤 전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희생이 크면 그 전과는 희석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구걸을 시작하는데, 최근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도대체 우크라이나의 그 예비병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현역 군인들이 미국, 영국, 독일 이런 이 서방 세계에 직접 가서 군사 유학을 하고 있는, 즉 현지 교육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토탈 3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럼 교육기간 끝나면 그들 돌아오고 다시 다른 파트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 보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 병력들이 계속 정예화되어서 들어와서 싸우고 이제 하는 건데, 뭐 그런 쪽으로 예비 병력들이 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여름 전까지 50만 병력으로 공세를 펼 거다. 작년 9월에 30만 명의 병력 동원을 공식적으로 했죠. 그런데 지금 2월에 병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할 것이다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동원하지 않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작년 9월 이상의 동원을 하고 있다. 또 러시아 정부에서 실토를 했어요. 대도시 위주로 좀 하고 있다고. 자, 이란과 러시아가 타지키스탄에 드론 생산 공장을 완공해서 거기서 이제 샤이드 136 같은 자폭 드론을 본격적으로 생산해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 샤이드 136 자폭 드론 이란제죠. 이걸 뜯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미국과 유럽제 부품이 82%랍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이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상용 부품을 가지고 하니까 이걸 뭐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최초의 서방제 전투기는 F-16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그 미국이 자신들이 직접 전달해주는 F-16은 브레이크가 걸려있죠. 그런데 네덜란드가 퇴役하는 F-16을 우크라이나 주겠다고 했고, 그건 뭐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인데 그 F-16보다 더 빠른 전투기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뭐냐? 프랑스의 미라지 2000이 지금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제 F-16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고, 왜냐? 미국 내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은 세력이 꽤 많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나 일부 주장이 어떤 게 따르냐? 우크라이나에 F-16을 주면 그게 아무리 F-16 구형이라고 하더라도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있기 때문에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16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스크바 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미라지 2000 같은 경우는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뭐 스톰 섀도우라든지 뭐 이런 거 줄 리는 만무하니까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현재보다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프랑스제 무기로 리세팅을 지금 하고 싶은 그 무기 시장의 깃발을 좀 먼저 꽂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나 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라지 2000도 먼저 주고 전투기, 그렇게 해서 프랑스의 전투기의 기반을 닦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르클레르 전차 이걸 또 줘서 르클레르를 비롯한 이 프랑스의 전차로 또 전차 세력은 또 리세팅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 분석도 있습니다. 자, 폴란드가 F-16 그리고 에이테킴스는 이 에메랄리스나 하이마스에 들어가는 탄도미사일이죠. 그 에이테킴스 같은 이 공격 반대는 비도덕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미사일로 때리고 뭐로 때리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게 그런 반격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왜 못하게 하냐? 이제 이런 주장을 폴란드는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사실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폴란드 자신들이 최전선 국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 어떤 서방 세계 또는 나토 국가보다 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바흐무트 관련해서 긴급 참모회의를 소집했는데, 바흐무트가 지금 포위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냐라는 건데, 우크라이나 동부사령관은 바흐무트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지금 이 시가지는 완전히 요새화되었다. 그래서 안 무너진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답니다. 자, 러시아가 범죄 조직과 연계해서 참전 장병에게 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원래 있던 이 마피아들하고 연결된 범죄 조직에서 운영하는 그런 윤락업소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젊은이들이 전선에 끌려가다 보니까 손님이 전선에 다가 있으니까 잠재적 손님들이 영업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조직에서 이제 군하고 또는 바그너 그룹하고 결탁을 해서 휴가 오면, 참전 장병이 휴가 오면 뭐 이를테면 뭔가 대폭 할인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 했는데 그게 괜찮다라고 소문이 퍼져서 많은 업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뭐 이 참전 장병이 휴가 가면 이른바 쿠폰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라는 건데, 참 희한한 현실입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군부와 권력 핵심 세력이 자신들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치고 올라오던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을 찍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력이 많이 약화된 프리고진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아직 상당한 병력과 장비, 제도권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는 프리고진이 이대로 순순히 도살장으로 끌려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러시아 사법당국이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설립자 및 소유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비롯한 지지 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독립 매체들이 현지 시각 2월 7일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법원은 현지 시각 2월 6일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의 설립자 겸 소유주 지위에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언론인 알렉세이 베네틱토프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제기되어 오랫동안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지난해 8월 1심 판결은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의 소유주라고 판단했지만 6개월 만에 나온 2심 판결은 1심을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재판부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의 설립자도 소유자도 아니라며 바그너 그룹에 대한 프리고진의 소유권을 부정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지난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자금과 인력을 대고 러시아 정보총국 출신 퇴역 장교인 드미트리 우트킨이 조직의 기틀을 다지는 방식으로 창설됐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에서 푸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병 집단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러시아 현행법상 민간 군사기업은 설립과 운영 모두 금지되어 있는 불법이지만 바그너 그룹은 푸틴을 뒷배로 삼아 급격하게 세를 불려왔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이 그룹은 세계 각지에 파견된 용병 부대와 러시아 각지의 지사, 우크라이나 파병 부대까지 20만에 달하는 인력을 가진 세계 최대의 용병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이 바그너 그룹의 힘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치권 인사들과 재야 인사들을 포섭해 정치 세력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의 국회인 국가두마 바체슬라프 볼로딘 의장, 세르게이 미노로프 부의장 등이 잇따라 프리고진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공정 러시아당 등 원내 정당들도 프리고진과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고진의 세력이 급격히 커지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해 가을 애국자 패트리어트라는 PMC를 새로 창설하고 기존의 바그너 그룹 전투부대에 제공되던 군수 지원을 이들에게 몰아주며 세를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도네츠크 남부 브릴리더 일대에서 공세를 벌이고 있는 전력이 바로 이 애국자 PMC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쇼이구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파벌은 바그너 그룹에 대한 물자 공급을 차단하고 이들의 정가와 지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솔레다르 공세 과정에서 많은 병력을 잃기는 했지만 아직도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을 뺏기고 순순히 도살장으로 끌려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프리고진, 정말 험악하게 생긴 사진인데요. 이 프리고진이 왜 저 사람이 바그너 그룹 수장 그리고 소유자 맞냐? 난 이상하다라고 어떤 언론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게 작년 8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 그때는 바그너 그룹 엄청나게 잘 나갈 때였죠. 러시아의 정규군이 못 해내던 위기를 극복해주면서 마리우폴 들어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히트 칠 때였어요. 그때 1심 나왔어요. 설립자 맞다, 소유자 맞다라고 했는데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지금 이번에 소유자 설립자 아니다라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3심으로 제소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금과 돈을 대고 이 사람이 조직을 창설하고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 우트킨이라는 사람은 퇴역 중령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정보국 소속의 어떤 특수부대 출신 장교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 나치를 숭상하는 사람으로 목 뒤에 SS, 나치 무장 친위대죠. 그 SS 문신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그너 그룹은 이 우트킨이 이름을 지었다는데 왜 바그너냐? 요즘 많은 언론들이 와그너라고 하죠. 와그너. 근데 저는 잘못됐다. 저는 끝까지 바그너라고 할 텐데요. 왜 바그너냐? 이 사람이 히틀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에다가
SS라는 무장 친위대 이 문신까지 새기고 다닐 정도로 히틀러를 좋아하는데 히틀러가 작곡가 바그너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좋아하는 바그너. 그래서 작곡가 바그너입니다. 여러분 작곡가 바그너를 와그너라고 안 하죠. 바그너라고 하죠. 그래서 바그너라고 히틀러가 좋아하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용병 업체를 설립을 해서 아프리카나 이런데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 또 뭐 히토류 광산 이런데 굉장히 많은 이권들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이제 보내서 부족 단위로 금광을 차지하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전쟁하고 하니까 어떤 부족에 접근해서 그 부족장에게 우리가 저 부족을 밀어내 줄 테니까 저 광산을 당신의 부족이 차지하고 그 대신 우리에게 다이아몬드의 30%를 달라 또는 50%를 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하게 진출해 있는데 이제는 그게 정치 세력화가 되니까 이런 그 국가 두마 부의장 러시아판 뭐 이재명 이런 뭐 이름을 요즘 별명을 인터넷에서 얻고 있는 사람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까지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프리고진을 지지해서 완전히 그냥 정치 세력화가 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너뜨리는 작업에 들어간 건데 자, 이 바그너 그룹이 세계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진출해 있냐라는 건데 아프리카 지도 보이시죠? 여기 귀퉁이에 뭐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2,000명 가 있고 그리고 중동 지역 시리아에 2,500명 가 있고 이게 좀 오래된 지도이긴 하지만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리비아 7,000명, 알제리 1,000명, 말리, 모리타니아 그리고 수단, 또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앙골라, 짐바브웨, 모잠비크,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가 있는데 다 이제 1,000명에서부터 한 3,000명까지 이렇게 골고루 가 있는데 리비아는 지금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7,000명 가서 이 동쪽 지역에서 서쪽에 있는 정부군과 싸우는 동쪽 지역의 어떤 군대로 싸우고 있고 놀라운 것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여기에 10,000명이나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38,000명. 그래서 현역으로 한 5만 명 정도의 병력이 있고 그리고 예비역으로 해서 다 합하면 한 20만 명 정도의 병력이 된다라는 건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바그너 그룹이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넣었다. 근데 그중에 솔레다르에서 한 3만 명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만 명 이상.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이렇게 예비역과 각지에서 뛰고 있는 이런 전투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담스럽다. 거기다가 정치 세력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쇼이구가 패트리어트라는 PMC를 따로 설립해서 지금 새로운 전장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패트리어트를 투입해서 뭔가 우리도 혹시나 내전이 벌어졌을 때 직접 자기들이 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전투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러시아가 양쪽으로 무력이 나누어서 싸우는데 아마 곧 어느 파가 궁지에 몰린다면 이제 무는 작업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게 언제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 정규군이 모든 전선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대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밀 동원령이 빠르게 집행되면서 계속해서 충원되는 병력들이 속속 전장에 도착하고 있는데 부족한 화력과 기동력을 오로지 인력으로 메우면서 개전 이래 최대 1일 전사자 숫자를 갱신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월 24일 침공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종의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 러시아가 러시아 본토에서 몸을 풀고 있는 부대들을 투입하기 전 유리한 공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모든 전선에서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인용해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2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공세는 루안스크 지역의 크레미나 스바토베 전선, 도네츠크 지역의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과 블릴리다르 파블리우카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은 도대체 어디서 저 많은 병력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화력과 기동력 부족을 인해 전술로 해결하며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그야말로 피로 물들이고 있는데요. 2월 6일 하루에만 1,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낼 정도로 러시아군은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갓 징집되거나 동원된 보병에게 최소한의 무기와 탄약만 지급하고 돌격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이 보병들은 AK-74 소총 한 정과 30발들이 탄창 2개, 수류탄 2발만 지급받고 분대 단위로 축차 투입되며 죽을 때까지 돌격과 재편성, 다시 돌격과 재편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솔레다르 전투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1월 바그너 그룹이 이른바 형벌 부대를 운영했던 것과 같은 방식인데요. 러시아는 정규군을 이런 방식으로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의 탄약을 소진시켜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바흐무트와 솔레다르 일대에서 상당한 진격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술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 국영TV 채널인 채널1 특집 방송을 통해 러시아는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100만 명쯤 보내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앞으로도 병력 집약적인 공세를 계속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러시아 안팎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당시 채널1 방송에서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동원 때에는 주로 지방과 시골에서 동원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대도시 위주로 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대규모 공세 부대가 준비되고 있고 2월 중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국경지역에 신규 부대가 속속 도착하면서 추가 대공세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바토베 전선의 후방에는 제2 근위 차량화 소총 4단을 중심으로 제138 근위 차량화 소총 예단, 제25 근위 차량화 소총 예단, 제200 북극 차량화 소총 예단, 제38 근위 차량화 소총 예단, 제1 전차연대 등의 전력들이 재편성 작업을 거의 마치고 전선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우 북부에서도 벨라루스 고멜 일대에 배치되었던 제1 근위 전차군이 남하를 시작해 현재 국경 30km 인근에 재배치됐는데요. 이들은 제4 근위 전차 사단, 제47 근위 전차 사단과 독립 전차연대 4개 등 군단급 기갑부대로 재편성되어 북부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트 소식통들은 재편성을 마친 부대라고 하더라도 전차와 장갑차 편제율이 매우 낮아 이들 부대 역시 바흐무트 전선과 마찬가지로 병력 집약적인 무대포 돌격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2월 대공세가 끝날 시점에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폭증할지 러시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30명, 어제 870명의 전과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로 많은 전과가 나온 이유는 병력 투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바흐무트 전선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솔레다르를 점령을 하고 이 솔레다르에서 또 서쪽으로 또 북서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이 북서쪽에 좀 전과가 많죠. 많이 나갔습니다. 이 지역에 엄청난 병력을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바흐무트. 근데 바흐무트 시가지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갔다가도 금세 패퇴하고 나온답니다. 이 시가지는 완전히 지금 요새화되어 있고, 아무리 뭐 이 시가지가 박살이 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은폐물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과거 스탈린그라드처럼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외곽만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이 며칠간의 대공세 끝에도 아직도 이제 뭐 큰 전과는 못 올리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희생자를 계속 밀어넣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여기입니다. 크레미나가 왜 이렇게 지금 확장이 됐냐? 원래 크레미나로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서 시가전을 했던 게 제가 지난 설 연휴 이때쯤 말씀을 드렸었는데, 완전히 이제 확장돼 해가지고 이 66번 도로 전체를 러시아가 다 먹고 지금 뭐 서쪽으로 굉장히 많은 진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크레미나 전면으로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다 경합지인데 이렇게 많이 나왔고, 쇼이구 국방장관이 리만 여기를 확보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지금 합동군 사령관이 되어서 리만을 딱 찍고 하다 보니까, 합동군 사령관이 찍으니까 이제 여기에 많은 공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군이 좀 적다. 그래서 좀 밀리고 있다라는 거고, 자, 파블리우카와 브릴리더 이 지역, 그래서 이제 파블리우카에서 브릴리더를 장악하기 위해서 치고 올라간다라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러시아군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러시아군이 쇼이구 장관의 국방장관의 지시로 만들어낸 패트리어트 PMC,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그 패트리어트 PMC의 첫 번째
전과를 의미 있는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그들을 집중 투입했다라는 건데 아마 쇼이구 장관의 지시대로 했으면 거기는 무장이 상당히 괜찮을 텐데 여기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만 명이나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원고에 드렸는데 여기에요. 이게 이제 그 TV 동영상 캡처한 건데 채널 1 우리로 치면 뭐 국정 홍보하는 KTV 한국 정책 방송이죠. 아니면 뭐 예남뉴스 TV 이런데 정부 측 관계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So Russia's reserve are huge. 러시아는 예비가 엄청나게 많아. 예비 자원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한 100만 명쯤 보내는 것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는 1억 5천만 정도의 국민이 있기 때문에 100만 명쯤 갈아 넣는 거 그 별거 아니야. 라고 정부 측 관계자가 채널 1, 우리로 치면 연합뉴스 TV, 뭐 연합뉴스 국영은 아니지만 아니면 한국 정책 방송인 KTV 아니면 국회 방송 이런 데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5천만 명, 여기는 1억 5천만 명이니까 우리로 치면 정부 측 관계자가 연합뉴스 TV에 나가서 또는 YTN에 나가서 또는 KBS 9시 뉴스의 대담 프로에 나가가지고 한 30만 명 죽는 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좋은 결말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